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6892님은 끼앗 홍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이경희님께서는 테디 정치쇼의 꽃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황선홍님께서는 타짜 때문에 다른 채널 못 간다고 이렇게까지 극찬하고 계신 여의도 타짜. 윤태관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정근 시사평론가, 장성천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타짜 네 타짜를 소개하려니까 그냥 한숨에 하려니까 숨이 막히네 제가. 예. 여러분,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리면 요 네 타짜의 조합을 보는 마지막 타짜입니다. 다음 주부터 조합이 좀 바뀌어요. 궁금하시죠? 험지 재배치. 예, 그렇죠. 공천이기 지금 공천 시즌이잖아. 단수 공천인데? 단수 공천, 우선 뭐 전략 공천하고 그러니까 재배치하잖아. 무슨 험지 재배치야.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 재배치가 있습니다. 재배치의 결과는 타짜 끝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다 들으시니까. 이의 제기합니다. 이의 제기. 재심 요청. 아니 본인한테 아직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재심 요청. 알겠어요. 관계자로서.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은 또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공천 얘기예요. 이 공천만큼 당사자들은 속 타지만 관전자 입장에서 재밌는 게 없거든요.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속 타요 이분들은. 그렇긴 하죠. 떨어진 분들은 예. 세상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공천 탈락자의 심정은 뭐 저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아시죠. 저도 뭐 공천 탈락자의 심정은 약간 이해한다. 뭐 아주 많은 건 아니고. 4년 전에 추. 무슨 4년 전에 방송을 8년 언제 얘긴데? 8년 전. 네, 선거가 2번 지나갔어요 벌써. 8년 전인가? 어쨌든 어제 이제 밤에 민주당 경선 결과가 막 발표가 됐는데, 모 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뽑았더라고요. 친문 비명 횡사의 밤. 관전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나 예상했던 데다 또 있을 거고, 아니 예상했던 바도 있을 거고, 깜짝 놀란 지역도 있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우진타짜부터. 아니 뭐 온다던 것이 왔구나. 네. 이 결과 자체는 이제 놀랍진 않은데 예견은 됐던 것인데 이게 현실화되니까 이 정도인가? 역시 뭐 싶더라고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그래도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결선까지 진출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사회생부라 그래야 되나? 이재명 대표 팬클럽에서 뭐 요 사람들은 살아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에게 표시를 해놓은 표를 봤어요. 수박 당도 표시. 뭐 그런 비슷한 건데. 근데 하나 눈에 띈 거는 부산에서는 세 군데 경선에서 이른바 비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다 이겼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친문 친명 갈등이 부산에서는 거꾸로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하고 좀 가까우니까 친문세가 좀 센가 보죠. 이 타짜는 어떻게 봤습니까 어제? 제일 관심 있게 본 데는 어디예요? 박강원 원내대표예요. 사실 그 투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원내대표였던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당의 의원들이 일부 지지를 보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그 사표를 수리해서 교체했다고 치더라도 박강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내치더라도 박강원만큼은 저는 살려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노래가 떠오르더군요. 뭐요? My Way. 누가 마이웨이를?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and did it my way. 영어 금지. 지나온 날 말해주듯이 내가 시련을 버텨냈지만 바로 난 나의 길을 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렀습니다. 역시 나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장타짜는 어떻게 봤어요? 뭐 두 분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표가 갈려서? 그러니까 이번에 비명 행사한 분들이 거의 수도권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4년, 8년, 12년 지역을 관리했던 분들이 이번 출마 안 해요. 그분들을 따랐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 층에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경선을 참여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탈락해서 그 지역은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도. 탈당해서. 못 나가는데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천 안 줄 수 있어. 너무하네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분들을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은 투표에 참여 안 할 가능성도 높고 민주당 후보를 돕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분들이 흔쾌하게 승복을 하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객 공천 얘기도 많이 받았고 본인들은 억울하게 낙천됐다.
경선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당협위원장 후보가 오더라도 지역구를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선거가 좀 민주당이 어려워졌다 점점. 네. 그리고 특히 박강원 의원 말씀하셨는데 예. 나도 놀랐어요. 박광호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난 사실 국민의힘 생각 쪽에서 수원을 공략하려고 그동안 네.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박광원 의원이 딱 이렇게 터줏대감처럼 축이었죠, 축. 상징처럼 딱 버티고 있었는데 이 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수정 교수가 이제 여기 출마를 했잖아요. 네. 뭐 여기 새롭게 공천받은 민주당 후보도 제가 잘 아는 분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책 2권 썼다고 오늘 기사에 뭐 정조하고 비교했던데. 그만 역사학자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네. 역사학자예요? 네. 이재명 역사.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빠진 게 네. 수도권 특히 수원 판세에 좀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 타짜는 어떻게 봤습니까? 자 20년 권리당원 민주당에. 이런 걸 현타라고 하나요? 네. 좀 머릿속이 현타 왔어요 어제? 네, 머릿속이 좀 새하얘진다. 자 그러면 현타 이런 왔다는 생각이 얘기는 들어요. 예상 못했어요 이 결과? 예상을 했죠. 근데 왜 현타 와요? 근데 예상을 했는데도 했는데도 현실로 보니까. 현실로 이게 다가오니까 예. 현타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고 하나만 얘기해봐요. 뭐 옛날에 사화도 떠오르고 사화? 예, 조선시대에? 예, 이런 거를 값진 사화라고 불려질까 예. 나중에 뭐 이런 예.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어쨌든 안 되긴 했지만 또 안 된 분들이지만 조금 원망도 되고 아 역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오, 그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문제의식을 못 느낀 분들이 아니에요. 네. 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문제의식을 다 느끼고 예. 다 뒤에서는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공천 때문에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네. 공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뒤로 미뤄둔 분들이에요. 문제의식을 못 느낀 건 아니죠. 근데 타이밍을 본 거긴 한데 예. 그 타이밍을 이제 공천 이후로 이제 본 거잖아요. 네. 예, 본 거고 총선 이후로 본 건데 역시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네. 그냥 공인은 그때 국민을 위해서 네. 움직이고 발언하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 원칙과 상식 같이 하다가 마지막 날 안 나간 거잖아요. 탈당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경선 참여했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도 못해? 그럼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도 그때 원칙과 상식 다른 3명 의원과 같이 나갔어야 된다? 행동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저는 뭐 발언이든 행동이든 이거를 쭉 일관되게 하면은요. 네. 그게 깃발로 남겨진다고 전 봐요. 그래서 어떤 한 정치적인 국면이 끝나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은 남겨진 깃발들을 봐요. 그리고 그 깃발의 기수를 찾는다고요. 예. 그래서 그 깃발의 기수가 차세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깃발을 남긴 사람 깃발이 남겨졌나 민주당에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나마 이제 새로운 미래가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네. 좀 뭐 중도층의 그 기대를 굉장히 좀 약간 제대로 받아 앉지 못했잖아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참 민주당의 미래를 볼 때 참 민주당이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옳다 그들을 떠나가지고 뭐 공천 갈등이라는 거는 늘 있기 마련인데 이재명 대표나 주류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반대쪽에 구심력이 없다. 조금 밀어붙여도 뭐 언제든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예를 이제 들면 한 10대를 맞았는데 한두 대 더 맞더라도 애초에 생각한 걸 밀어붙이는 게 낫다. 여기서 이제 돌아서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고 현재까지는 이 대표 쪽에 생각대로 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행동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 동안에 되게 주목을 받으면 상징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제 그게 생각이 나요.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윤영찬 붙잡아가지고 주저앉혔을 때랑 비슷하게 셀프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본인은 뭐 나중에 전당대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기회가 올 것인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감수할 만한 손해다라고 생각할 건데 또 한 면을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구심력이 강하면 리더의 지도력과 지지도가 강하면 빨리 정리돼요. 사실. 국민의힘이 좀 지금 그런 경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뭐 바로 새로운 미래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식의 정리가 될 건가. 이재명 대표가 다독여서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주당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체돼야 될 시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586이나 호남 정치권들의 어떤 잔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국민들이 원하거나 지지자들이 정말로 바람직하게 원하는 그런 교체가 아니면 이 불신은 계속 살아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진짜 원한다는 건 새로운 어떤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을 때 정말 확산할 수 있을 때 영국의 보수당이 디스레일리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정책을 바꿨어요. 그 이전까지는 농민들이 지지층이었는데 상인들을 지지층으로 확대하면서 보수당이 굉장히 그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보수당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즉 그렇게 새로운 어떤 지지층을 확대하거나 하면서 이 당이 바뀌어지는 어떤 모습일 때는 그것이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을 왜 잘랐지라는 면에서 설득이 안 되면 또다시 만약 이 정당이 이렇게 돼서 총선에 가더라도 또다시 이게 바뀌고 또 하면서 그냥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뭐 굉장히 여론조사만 쭉 살피는 전문가한테도 받고 뭐 우리 당의 뭐 중진한테도 받고 그랬거든요. 지금 총선 상황이 굉장히 민주당한테 심각해요. 이거를 지도부가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천도 엄청 흔들리고 있고 저쪽에 양산 이쪽도 뭐 거의 엄청나게 지금 판이 지금 굉장히 안개가 자욱해요. 근데 수원의 박강원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수원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제가 수성고등학교예요. 지금 후보가 난립하는 지금. 거기 완전 다수성고등학교. 이번에 좀 아까 얘기한 좀 전에 역사학자라는 그분도 수성고등학교예요. 수성이 원래 토박이 새가 좀 강하다고 하죠. 아니 그런 동네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근데 제가 수원 사람이고 그분들 개인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박강원은 수성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아님에도 수원에서 민주당에서 이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표, 박광원, 염태영 이 세 사람이 지금은 거의 수원의 민주당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기 남부까지 쫙 그렇죠.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박강원을 여기서 그냥 정적이기 때문에 제거한다? 그럼 총선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 김타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판단을 이렇게 되면 총선이 어려울 건데 수도권을 그 판단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못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하지만 그래도 내 사람을 더 공천해서 의석수 잃더라도 이게 맞지라고 생각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후자인 걸로 입증이 사실상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설사 일당을 내주더라도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더 중요한 거는 총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 아니 뭐 그거 다 알잖아요. 몰라요. 제가 꼭 얘기해가지고 혼나게 하려고 그러세요. 왜 혼나요? 그 후보를 보면요 3가지 후보가 있어요. 어느 당이든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후보, 당 지지율 정도 받아먹는 후보, 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후보가 있는데 이 대표 생각에는 결국 이제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거지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후보들은 당 지지율은 받을 수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나오는 답은 이제 이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모 중진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진 않고 또 다른 움직임이 형성될 정도의 충격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움직임이에요, 장타짜. 그러면 이제 탈락한 이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근데 앞서 저 윤타짜가 했던 그 얘기 구심점이 없다. 그 얘기는 옛날에 그 얘기인 거잖아. 2008년도에 친박 저 한나라당에서 학살됐을 때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나와가지고 국민도 속고 저도 속고 그거 한 방으로 친박 연대 살고 당내에서 친박 다 살았잖아요. 살아 돌아오세요. 친박 연대는 서청원, 친박 무소속 연대는 저 김무성이었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맹장들이네. 그런 역할을 할 구심점이 지금 비명에는 없다. 없죠. 없고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출마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한다면 아니 뭐 이렇게 당내 경선 경쟁에서 진 사람이 왜 나가냐고 이런 비판 받을 수 있고 안에서 계속 투쟁을 하자니 당협위원장 자리도 뺏겼는데 뭘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무슨 선택지가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되게 막막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당내에서 후위를 도모한다? 후위를 도모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론적인 관측인데 그럼 그 후위는 그것도 이제 우리 테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전당대회 우리가 당권을 가져와 보자라고 했을 때 주자가 없어요. 구심점도 없고. 원래 임종석 실장 얘기죠. 전 실장. 막막한 거예요. 근데 임종석 실장의 정치적인 행태와 메시지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가 지속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듯이 그분들은 남을 위하는 정치하는 게 아니라 본인 정치를 하셨던 분이라서 지도자 깜이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저는 이제 진영을 옮기거나 탈당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특히 이제 경선에서 본인들이 경선 서약서 다 쓴단 말이에요, 이분들. 그런데 그거 불복해가지고 탈당을 한다. 그 전에 움직였으면 몰라도 지금은 경기에서 졌는데 다른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모 중진에 전화를 받고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박강원 의원이 하위 거기에 들어가서 감점을 받아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공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박강원이 하위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정체성 뭐 그걸로 했겠죠. 뭐. 직전까지 원내대표 아까 우리 이종근 그 평론가님 얘기했잖아요. 직전까지 다수의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저분은 우리의 정말 뭐 약간 뭐 리더로서 충분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사실은 그 체포동의안만 아니었으면 쭉 원내대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분이거든요. 야 그런데 이분이 의정 활동을 하위 평가를 받았을 수 있다. 뭐 저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모 중진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니까. 모 중진 민주당 현역 중진위원회보다 들은 얘기입니다. 아직 저희가 자료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놀랍지 사실이라고. 대선 경선 2등도 하위 10%인데. 누구죠? 박용진 의원? 맞잖아요. 대선 경선 2등이잖아요. 아니 결국은 임종석 그다음에 박강원 그다음에 지금 뭐죠? 이 세 사람의 이유가 딱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임종석 실장도 2022년 선거 당권 도전을 이재명 대표가 했을 때 염치 없다고 대놓고 비난했던 사람이고 박강원 원내대표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일날 그 병원 찾아가서 입원해 있는 이재명에게 사퇴하세요. 뒤로 물러나세요라고 권했던 사람이잖아요. 장짜짜 난 이거 물어볼게요. 장짜짜 예전에 여당일 때 당권을 김무성 대표가 가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옆에서 그냥 지켜봤죠. 본인 얘기를 했는데는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보좌관을 잘 써서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위의 평가였고요. 주위의 평가. 자, 내가 궁금한 건 정치해야 되겠는데. 겸손하기까지. 이 겸손미 어쩔. 정치인 멘트. 아니 사실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방에 있었어요. 그렇죠. 386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가 성남시장 거쳐서 경기도지사 거쳐서 지금까지 10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근데 그렇게 뿌리가 없는 사람이 대선 후보 한번 했다고 당을 이렇게 확 자각할 수가 쉬워. 그게 사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도 이 운동권, 친문, 친노, 또 DJ 여기에 뿌리가 깊은 당인데.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당원분들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것을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 강한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결속시켜서 내 당을 장악을 했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그렇게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나 대선에서 진 거는
이낙연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이 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탈락한 뭐 경선에서 진 사람들이 나 제대로 돕지 않았어요. 친문 세력들이 돕지 않았어요. 이런 핑계를 계속 대잖아요. 계속 분노와 원한으로 당원들을 결집시켜서 그것이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한번 윤석열 정권 혼내주자.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협위원장 후보로 만들어보자. 그런 의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의 매니아층, 극렬한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공천의 모습으로도 나타났고 앞으로 민주당이 22대 총선 들었으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냐, 의회 투쟁을 할 것이냐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큰일 났어요, 더. 아니 근데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자, 그래도 좋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공천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고서 하는 발언이거든요. 저거는. 근데 정당성조차도 지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기관 해명 안 됐잖아요. 해명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제 단독 기사로 뭐가 났냐면 신정훈 의원이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옛날에 당내 경선 많이 해보고 했지만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화가 걸려올 때 저 권리당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저 경기도 아닙니다. 지금도 전화 오는데 전화 오면은 제가 경기도지만 저 경기도 저기 수원 아닙니다. 용인 아닙니다. 이러고 박용진 지역구로 얘기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심번호로 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과거에도 다 당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시각각 전화가 왔어요. 50대가 다 찼단다. 30대가 다 찼단다. 20대가 다 찼단다. 지금부터는 50대 아니라고 해라. 30대. 그러니까 이게 선거는 되게 중요한 게 선거인 명부예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게 잘못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 선거는요. 사실상의 선거인 명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동영 후보도 뭐 하나 걸려가지고 경고받았고. 그래요. 20대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과를 보고 민주당 수도권 선거, 서울 선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부산의 낙동강 벨트도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벌써부터 전문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상당히 새로운 선거 전략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까 윤 타짜는 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후보자들의 어떤 지지율의 연동 관계를 얘기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 후보자들의 어떤 경쟁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지금 공천된 사람들이 현수막을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사진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없는 것인가. 친명 후보들은 당연히 올리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이 많아져요. 근데도 현수막을 그렇게 걸 수 있을까요? 오지 마라. 아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옛날에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대표 예전에? 선거 때 홍준표 대표 오지 마라라고 그랬어요. 지방선거 때 18년 지방선거 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에서 다시 만나죠. 앞서 여론조사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거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2일과 3일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33, 이재명 대표 30으로 집계됐어요. 그리고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동률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 자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 근데 어제 저 경선 결과 발표한 거 중에서 놀란 거 하나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 와중에서 김의겸 저 의원은 왜 떨어졌대요? 그 신영대 의원이 이제 뭐 비명계라고 분류는 돼 있지만 그게 그 색이 그렇게 짙지 않고 신영대 의원이 이제 초선이지만은 군산에서 정치활동 되게 오래 했어요. 정말 지역 밀착형이고 이번에도 경선 캠페인을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주 다양하게 공격하는 것도 이제 김의겸 의원의 아픈 곳을 콕콕 공격하면서 왜 서울 사냐, 앞으로 서울 살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또 흑석동 얘기했나 보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김의겸 의원이 이게 주춤거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 밀착형으로 승부해서 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군산은 도지사의 영향이 크죠.
김관영 지사.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는 약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부산에서 비명이 다 이겼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이 그동안 현역 교체가 없다. 그래서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언론에서 지적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감동 있는 공천이다. 뭐 이런 식의 답을 했어요. 근데 어젠가 그젠가 현역 의원 몇 명이 지금 컷오프 되니까 이제 시끌시끌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늘 이런 거 맞아요. 안 바꾸면 재미없다 그러고 바꾸면 반발이고 뭐 어느 당이든지. 그렇죠. 이종훈 이 타점 어떻게 봅니까? 유경준 의원의 반발, 그다음에 홍석준 의원의 반발. 반발할 만해요? 아니면은 뭘 저런 거 가지고 일단 반발해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엄청 바뀌었다라고 여겨져요. 왜요? 자, 4년 전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성정 의원의 막말 파동 같은 게 있을 때 국민의힘이 계열 정당이 굉장히 늦어요. 반응도 늦고 하루 이틀 후에 뭔가 나오고 답답해요. 정말 진짜 자유한국당 시대 홍준표 대표도 그랬고 뭐 황교안 대표 때도 그랬고 그런데 보세요. 어저께 하루 내내 벌어진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국민의힘이 바로바로 대처를 했어요. 이를테면 지금 유경준 의원이 이거 점수 40대 20이다. 자기 그 여론조사들 그랬을 때 반나절도 안 돼서 바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 심사 이렇게 공개를 우리 그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어 하고 40몇 대 몇 그러니까 유준이 반발 한 발 착 물러서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저께 대응들은 거의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대응이 되고 있다는 점. 뭐 유경준 의원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홍석준, 유경준 이런 분들이 과연 의정학당에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냈을까. 또 인지도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을까. 또 강남이라는 곳에서 재선 3선 쉽지 않아요. 거긴 그야말로 뭐 태용 의원 태용 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을 정도의 어떤 반발은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본인들도 반발하는 게 이채익 의원 제외하고는 뭐 안병길, 홍석준, 유경준 모두 다 이의 신청, 재심 신청을 한 거지. 막 정말 발끈해가지고 나 이제 탈당할 거야, 무소속 나갈 겁니다, 막 이런 반응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유경준 의원 연성의 반항인가 그러면? 그렇죠. 그냥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입당하는 순간 탈당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떠한 뭐 공천 못 받은 분들이 구심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정도의 반발로 그칠 거다. 조용히 지나갈 거다. 이 정도 그냥 한마디 기자회견하고 반발하고 재심한다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우리가 결정한 거를 다른 결정적인 하자도 없는데 예를 들면 홍석준 의원이 재심 청구했어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새로운 정말 안 좋은 사실이 발견이 됐어. 그게 아니면 이게 재심이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이의 신청 재심 신청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분란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보니까 윤타짜 지금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현역 교체율이 43.5%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31이래요. 31.5. 그러면은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한 더 몇 명 더 정리해서 35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던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볼 때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갈아가지고 결과가 어쨌냐 라는 학습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는 그 앞에 국회의원이 많아가지고 갈 사람도 많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무슨 개파를 떠나가지고 갈 때도 별로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민주당은 그때 180여 석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갈 사람이 많은 게 있지만은 그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좀 전에 장타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이게 별로 커지지 않을게요. 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친유라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유경준 의원에 대해서. 근데 유경준 의원이 강남권에서 사실 지난번에 본인도 전략 공천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좀 기득권을 주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그리고 친유계라고 해도 뭐 윤영석, 신성범 이런 분은 되게 괜찮은 자리에 단수 공천 일찍 됐고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뭐 친한, 뭐 측근 이렇게 불리니까 그런 게 별로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이게 뭐 이렇게 현역 교체 이런 걸 숫자로 말씀하시는데
숫자가 주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숫자는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양보다 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내용이 있고 거기에 주제가 있고 이럴 때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뭐 그냥 현역을 많이 했으면 그게 질적으로 잘한 거나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체를 한 거냐 이런 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국민의 기대에 맞는 현역 교체는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 저는 보여질 정도로.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대한 게 뭐예요? 이철규, 박성민, 아니면 완전히 그 대통령의 주변의 읍참마속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진정 이 정권이 반성하는 모습, 그동안은 잘못했으니까 더 잘하겠다고 심기일전하는 모습 이거를 보여주는 숫자여야지. 그런 거가 없는 숫자는 그냥 국민을 호도용 숫자일 뿐이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까지 31% 현역 의원이 교체가 됐고 최종적으로 35 정도 예상을 하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대통령과 가깝고 핵심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교체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죠. 여기 뭐 대본에도 있지만 대본이 있어요. 그런 게? 토사구팽. 이건 뭔 걸 누가 쓰지 이렇게 잘 쓰는 거야? 토사구팽. 이게 나경원 전 대표 연판장에 이름 올렸던 초선 21명은 다 공천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 신문 기사 제목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기사를 그렇게 참조해가지고 대본을 쓰셨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게 어제 사실은 그 여론조사 전문가도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아니 연판장에 얘기 좀 해두지.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야? 세 번째 익명이면 익명 안 돼. 연판장에 취재원을 보호를 해야죠. 기자 출신 분께서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아니 좋은 얘기인데 왜? 잘한다. 아니 좋은 얘기잖아.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 집권 세력, 이 최고의 권력, 검찰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현 정권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민주당도 아까 잘 분석하셨더만. 그건 제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감수하겠다는 거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 연판장에 이름 안 올린 사람들만 대부분 떨어져. 우리가 왜 비명 행사 얘기해요? 왜 저 친명 중에도 왜 행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가령 그게 얘기가 되려면. 참고로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앞서 김타짜가 얘기했던 얘기가 오늘자 한국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친윤 순항 여당 시스템 공천 초선 합격 노트된 나경원 연판장.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했을 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주저앉혔잖아요. 그때 그 연판장 멤버들이 거의 다 공천을 받았다. 자, 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되려면 이걸 비판하려고 한다면 나경원 후보가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건 말 돼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제일 미운 건 거기에 연판장에 이름 올리지 않은 사람들이 미울까 나경원이 미울까 이 사건의 핵심이. 그럼 나경원 후보를 공천 안 줬다면 그때 나경원 후보는 그때 이미 피해자이자 희생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처벌하고 희생시킬 이유는 없는 거죠. 맞아요. 맞는데 이런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홍문표에서 강성규로 교체된 게 이게 사실 숫자로는 현역 교체율에 들어갈 거예요. 뭐 3선 중진 이상 여기에. 근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걸 과연 그런 교체라고 볼 수 있냐. 이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분석가의 말씀이 맞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딱 이제 생각했었죠. 이른바 이건 가불기에 걸렸다. 지키면은 현역 친윤 안 바뀌는 거고 바꾸면은 찐윤으로 갈아치운다. 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현역을 빼고 그럼 그 밑에 1번 대기표 들고 있는 사람이 뭐 검사 뭐 찐윤 이렇게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말하자면 실점이 작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더 좋은 거는 2순위라든지 3순위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아주 신인을 뽑아내가 주는데 그럼 또 꽂아넣기가 되는 거니까 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좋아서라기보다 선택을 했을 때 실점을 줄이는 쪽의 선택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재풀이 아주 넉넉한 누구나 와 하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신인을 거저 꽂지 못할 바에야 용산 공천, 검사 공천 이 얘기 듣는 것보다
현역을 그대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럼 뭐 신윤 의원이라고 해봤자 찐윤만 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무슨 횡사, 횡재 이런 거 나오는 바에야 그냥 이제 몇 대 작게 맞고 가자. 그런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경원 얘기를 왜 했냐면 솔직히 저는 이 기사는 좀 억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억까라는 건 억지로 까기. 예. 그 이슈 자체가 정말 핵심 모순으로 이 당에 자리 잡아서 나경원 그때 안 한 사람들은 우리가 복수를 해야지 하는 게 지금 거꾸로 민주당의 지금 친명 비명처럼 핵심적인 어떤 그런 의제였느냐 모순이었느냐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찾아내서 그렇지 지금 나경원 연판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당내 분위기를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김근식 후보께서 이거 지적하셨다가 이제 입틀막 당하셨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종근 뭐 평론가님 말씀을 저는 존중하고 싶은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뭐 이 논리 저 논리 이거보다는요 대부분 보여지는 걸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려면 그만큼의 설명과 성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너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라고 국민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 행사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민주당이지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만요. 공천은 아주 망치는 공천하고 덜 망치는 공천만 있지 잘하는 공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전 오히려 그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우리도 망쳤습니다. 근데 저쪽보단 우리가 훨씬 덜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덜 망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알겠습니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자, 주제를 바꿔서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해볼게요. 그저께인가 조국 혁신당하고 이재명 민주당하고 뭔가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두 대표가 당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의 표현 협력은 하지만 연대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 같이 이기는 길을 찾자. 요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장타짜. 네. 조국 혁신당이 왜 민주당이랑 손잡으려고 하는지 그거는 이해는 가. 네. 조국 혁신 한데 좋을 테니 민주당은 득실 계산하면 이게 득이 많아요, 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거리두기 하고 자중해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거 연대까지 얘기 나왔어요. 대변인 브리핑이 그렇게 나왔어요. 두 분 비공개 회담한 다음에 선거 연대다. 하객진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왔죠.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조국당 그리고 뭐 비례연합정당 뭐 이런 쪽과 그냥 1%라도 우리가 지역구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면 다 끌어 그냥 앉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되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혼재돼 있어가지고 뭐라고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판단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투표율을 좀 올려가지고 좀 많이 좀 당선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친문 세력이 많이 분화돼 있잖아요. 지금 분란도 일으키고 그래서 친문의 또 다른 상징성이 있는 조국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친문 세력들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좀 뭐 갈등이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도 있겠죠. 윤타전 어떻게 봐요? 그 민주당의 지금 생각? 현재 그 하하호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당에 이제 원심력이 약화되고 구심력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고 봐요. 당장의 선거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방파제 역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예 뭐 무당층이라든지 저 뭐 새로운 미래 이렇게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하는 거는 긍정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얘기예요? 민주당 공천에 질려서 총선에 투표 안 해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장 들어와서 비례 조국 혁신당 찍고 뭐 지역에서는 민주당 찍어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저 두 가지를 보는 게 한 2, 3주 후에도 과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냐. 4년 전에 그건 뭔 얘기예요?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인가? 처음에 이제 분위기 좋다가 막판에 가니까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열린민주당을 제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쪽 힘 몰아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나온 결과가 17대 3이에요. 지금 현재 수치만 보면 14대 6에서 한 11대 8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공천 갈등이 좀 정리되고 난 뒤에는 저는 좀 회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지지층들을 민주당이 예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자 민주당이 실망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뭐 조국 혁신당 뽑는다. 그럼 민주당의 실망증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겠죠. 예. 그럼 민주당이 좀 더 중도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실망하는 분들이 아니 조국 혁신당으로 갈까? 그럼 전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못 싸워? 더 세게 싸워야지라고 하는 실망하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으로 갈 텐데 이게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의 당이고 우리가 이런 전통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실망한 분들이 여기로 갈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친문 세력들이 친문이 공천을 지금 못 받는 상황이 와서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 지지층들이 조국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유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 그래도 찍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그 신장식 대변인 했던 지민 비조 어려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어라. 요 얘기를 조국 혁신당은 전략으로 들고 나오잖아요. 그냥 자기 찍어달라고 그러지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민주당도 그거 받아가지고 이탈한 지지층을 그렇게 해서 지역구에서 잡겠다 뭐 요건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지금 얼굴이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25년 권리당원인 김상일 김타짜에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한테 물어봤어. 거의 김타짜 이 조국 혁신당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위적 측면 말고 진짜 선거에 민주당에 도움 되냐 요 측면만 아니 놓고 제가 뭐라고. 하는 얘기를 왜 다 당위적이라고 얘기죠? 제 말대로 하면 선거 이겨요. 아, 그래요? 당위적 아니에요. 오케이. 해보세요. 자 선거 이기려면 그거를 자기 욕심 때문에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제 말대로 하면 이긴다니까요. 아니 중도를 봐야죠. 왜 강성 지지층만 보고 거기에서 히히덕거려요. 네. 그냥 본인들만 중요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민주당이나 이런 데 진짜 답답한 게요. 김건희 특별법이 그 폐기가 됐어요. 네. 김건희 여사특별법. 네. 야, 김건희 여사특별법 죄송합니다. 아유 저기 징계 받으실 뻔했네. 그런 게 폐기가 되면은 거기에서 옛날 같으면 민주당 의원들은요 소리치고 거기서 난리 정도는 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 모습이 없잖아요. 지금은 자기 공천과 자기 선거만 중요하니까 이 김건희 여사특별법이 얼마나 민주당에게 중요해요. 의미가 있고 아무도 난리 안 쳐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사과했어요. 아니 두 줄짜리 사과가 저는 사과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쨌든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금기시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열등의식이 있는 국민이네요. 민주당 당원들은 모두가 열등의식이 있는 국민이네요.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죠. 중도를 보고. 왜 강성 지지층만 보고 지금 저런 식으로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뭐 그거 가지고 반박하고 저는 이 전략은요 안 맞다고 봐요. 질문은 조국 혁신당과 그 비례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만 본 거라는 거예요. 제 요지는. 그러니까 중도를 봐야 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치면 민주당 그 비례당하고 조국당하고 우리가 진짜 탄핵 우리는 1년 만에 탄핵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겠죠. 그게 이제 선거라는 게 양대 전략인데 확장형 전략이 있고 우리 지지층을 지키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전 뭐가 옳고 그르고는 아닌데 너무 민주당의 전략이 원래 이제 선결집 후 확장인데 결집 하다가 결국 확장으로 넘어갈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았을 때 중도 확장성에 대한 지적을 하잖아요. 제가 그걸 김성환 의원에게 어저께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미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런 취지의 누가? 김성환 의원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건넜대요? 이미 조국의 강을 건넜다. 그 얘기는 중도 확장성에 큰 문제 없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커져 있기 때문에
그 조국의 강은 그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취지의 답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국의 강은 언제까지 넘어야 돼요? 조국의 바다도 아니고. 자, 저는 윤타짜 얘기에 동감을 하는 게 이럴 거면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거면 왜 이렇게 공천을 학살을 했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공천 학살을 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불안해요. 나를 보는 눈시한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공천 학살은 어쨌든 자기 사람을 이렇게 심기 위해서 그렇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례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진출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진보당과 손잡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의 약속도 파기가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무산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례대표를 강행할 수밖에 없어요. 20석을. 그래야 또 나눠주는 것도 있는데 더군다나 나머지 사람들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과 함께 하겠다라는 건 어차피 예방 왔는데 대표로서 당 만들었다고 인사도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을 해야죠. 이게 46석인데 460석 있는 것도 아니고 46석에서 한 20석 을 가져오는 건데 그 20석에서 또 조국혁신당 10석 주면 10석 중에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른 당. 몇 명이나 그리고 진보당 입장에서 우리 3석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2석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20을 가정했을 때 3, 3, 4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근데 한 14, 13 이렇게 줄어들면 그것도 반토막 나는 거지. 그 지민 비조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한 30초 남았는데 김성환 의원의 조국의 강을 건넜다. 그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윤타짜? 그건 이제 민주당은 건넜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위아더 월드다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건넜는지는 모르겠지. 그게 문제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 연대는 국민의힘에게 좋은 거예요? 장타짜? 짧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중도층과 뭐 합리적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좀 분노가 많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선거 전면에 나타나면 그리고 윤석열 정권 미웃지만 조국 정당 도와주는 거는 못 보겠다. 그렇게 생각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까지고요. 앞서 예고해드렸던 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윤타짜 오늘 마지막이에요. 왜요? 여의도 타짜 해체. 왜요? 없어. 안 해. 저 때문에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우리 인력 재배치가 있습니다. 지역구 조정에 있어서 화요일에 단수 공천 받으셨나요? 윤타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른 코너에서 만나실 거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여의도 타짜는 김타짜, 2타짜, 장타짜, 3타짜로 진행이 될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